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을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대통령에게로 향하던 곱지 않은 시선을 검찰이 언론과 더불어 유병언 쪽으로 돌려준 공로를 정말 모른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 기억 한 가지만 상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은 해경 구조대가 배 안으로 들어갈 시도조차 안 한 사실에 대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침몰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구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 걸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돈다고 했습니다. 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UDT를 DDT라고 했던 바로 그날 4월 21일에 한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해경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해경 해체라는 선정적인 카드로 자신이 해경을 두둔했던 사실은 덮었습니다. 검찰을 거론한 오늘 발언도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도대체 뭐 하냐는 여론이 일어나자 그 여론이 청와대로 번질세라 짐짓 호통치는 역할극 한번 해본 것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가족 10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도 기관 보고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가족들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어제 이어 오늘도 기관 보고 시기를 놓고 종일 줄다리기를 벌이더군요. 네, 여야는 오늘도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보고 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원진 여당 간사는 오늘 오전 새누리당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기간보고를 하자는 것은 재보궐선거에 민주연합이 국정조사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요구해 청문회 날짜도 미뤄졌는데 이제 와서 기간보고마저 월드컵 기간 내에 하자고 하는 것은 아예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기간보고 일정을 놓고 한 채 양보도 없이 대립하면서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여야 공방에 대해서 가족대책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가족대책위와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지 겨우 이틀 만에 이런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은 늦어도 내일 중에는 특위 간사들을 만나 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여야 간 이견으로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유가족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책위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 상시적으로 회의를 가질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선장과 선원들을 대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온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100여 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 선장 등 선원들을 대면했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까지 총 4명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도 알고도 이를 방기한 고의성 여부가 인정돼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을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광주지검 구치감 앞에서 선원들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끼리 뭐 말을 맞춘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좋다스면 좋다서 항해스면 항해서에 대한 직업 위주로 얘기한 다음에 자기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책임이 비죠. 다 책임이 필요하면서 뭐 애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나왔다는 거 그런 게 너무 황당하죠. 지금 황당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을 다 솔직히 살인죄가 다 들어가야 되고 직무유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살인죄에 솔직히 말해서 다 사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네, 가족대책위가 진행하고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대책위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주 토요일 전국에서 11만 5천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외국에 있는 교인들도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17개 주의 교민들이 서명한 서명지가 가족대책위에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지난해 송전탑 건설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공사를 강행한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밀양시가 당시 철거하지 못한 농성장들을 이번에 철거를 하겠다고 행정대집행을 통보하는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4월에 철거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눈치를 보다가 드디어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지난 4일 주민들이 선거를 하는 사이 농성장을 덮친 적이 있었고 내일 새벽에 대대적으로 작전을 펼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인권지킴이 16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공권력 행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경찰과 밀양시는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밀양 현재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 PD가 있는 곳이 부북면 평밭마을이죠. 그곳 농성장에는 지금 누가 같이 있습니까?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중 한 곳인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천막에는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평밭마을 주민 1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연대의 뜻을 밝힌 김준환 신부와 수녀 20여 명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농성장 몇 곳이 철거 대상인 거죠? 밀양시 산회면, 상동면, 부북면에 있는 4곳의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각각 설치된 천막 4곳, 움막 4곳, 총 8곳이 철거 대상입니다. 이 천막과 움막 그리고 127번과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파놓은 굴 등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나뉘어 숙식을 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5곳의 천막을 철거하려다가 주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한 곳만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때 철거하지 못한 천막에 새로 생긴 움막까지 8곳이 내일 행정대집행의 철거 대상입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찰이 농성장에 화염병 등이 있어 위험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이곳에 화염병은 없었습니다. 성인 5명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파놓은 굴에는 지붕에서부터 쇠사슬 10여 개가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 강제 철거가 시작되면 주민들은 쇠사슬로 목과 몸을 묶고 버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송전탑 건설지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수녀들의 출입도 안전상의 이유로 막았습니다. 이곳으로 올라오는 3갈래 산길 모두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오전 6시에 철거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전 6시 2천여 명의 경찰이 강제 철거에 투입됩니다. 철거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27번과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파놓은 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지붕에 쇠사슬에 몸을 묶고 있을 예정이어서 경찰이 강제로 굴의 지붕을 드러내면 위험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지적에 경남경찰청 김문기 홍보팀장은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강제 철거에는 2천여 명의 경찰 외에 밀양시 공무원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농성하는 주민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29번 송전탑 예정지를 지키고 있는 주민들은 9년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이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산 아래에 있는 집에도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반마을 주민 한옥순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후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또 정부는 국책 사업이라며 법을 갖고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헌법을 주장한다. 정부는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했습니다. 목에다가 걸고 목 이리 걸고 몸 걸고 또 걸고 깨끗이 우리를 끌어내 봐라 말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지었어. 총도 안 들었어. 칼도 안 들었어.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야. 우리가 어디 사람을 죽이냐 도둑질을 했냐.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현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 우리를 지금 짓밟고 죽이고 있어. 네, 신고리 3호기 때문에 세우는 송전탑이죠. 신고리 3호기는 성능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네, 한전은 올여름 전력 수급을 위해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원전 부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신고리 3, 4호기의 준공이 무기한 연기됐고 그에 따라 공사를 밀어붙일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는 이유는 이번에 선출된 박일호 밀양시장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보수 인사 등용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 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보수라기보다 극우에 가까운 언론인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린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요구가 여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말로는 통합과 소통을 되풀이하지만 지향점은 명확히 극우 쪽으로 보입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 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어땠습니까?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창극 총리 내정자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라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건전한 지향점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요구와 정반대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리 내정자는 대표적인 극우 논객으로 꼽힙니다. 청와대가 문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6.4 지방선거 때 잃어버렸던 충청권의 민심을 되찾으려는 것은 물론 강경 보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후 1순위로 거론된 친박 후보였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사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두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가 개조를 언급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뜻을 같이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많다며 직선제 대신 임명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당내 TF팀 발족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를 두고 선거 불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병환 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선거에서 패배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은혜 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여야 합의로 직선제가 도입될 때 주 정책위의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권력으로 교육을 통제한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검찰에 항의 방문을 갔더군요. 어제 수사 결과 발표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비난했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전혀 관계가 없는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과 묶어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교활한 방법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적 문건에 손을 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후 브리핑을 열고 검찰을 만나긴 했지만 정문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총평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특혜 휴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광진 민주연합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아들이 군 복무 중에 64일의 휴가나 외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64일의 휴가 중 정기 휴가는 일반 병사와 비슷한 26일이었지만 성과제 외박, 포상 휴가, 청원 휴가는 모두 38일로 정기 휴가보다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방부에서 실제 국장을 하던 시기와 아들의 군 복무 기간이 일치한다며 부대장의 허가가 필요한 청원 휴가 등이 많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한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미주입니다. 땅에 피우는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1987년 6월 10일) 저녁 6시 대한성공회 정동 대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항쟁을 선포하는 종소리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60 국민대회 장소였던 이곳 대성당을 봉쇄했지만 종소리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27년이 지난 오늘도 저녁 6시에 맞춰 정동 대성당 종이 울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6월 항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60 항쟁 27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들을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4시 서울 홍대 입구역 앞. 소나기가 퍼붓는 가운데 파란 우비를 입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침묵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 손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적힌 종이 피켓과 노란 리본이 달린 국화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용해인이란 대학생의 제안으로 시작된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는 그간 매주 주말에 열렸지만 오늘은 6월 항쟁 기념일을 맞아 평일에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군부 독재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선 1987년 6월의 시민들처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거부하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87년 2월 태어나서 그 87년 6월 달에 얼마나 뜨거운 여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그 분위기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25살 동안 살아오면서 배웠던 건 그 6월 10일이 의미했었던 거는 호원조치에 맞서서 이 시민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거리로 나와서 호원조치에 맞서서 직선제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 6월달이, 뜨거운 6월달이 의미 있었던 6월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대한성공회 정동 대성당 대강당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동 대성당은 27년 전 오늘 저녁 6시 60 국민대회를 선포하는 종이 울렸던 곳입니다. 정부가 낙하산 이사장을 임명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아닌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세월호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습니다. 6월 항쟁의 정신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슬픈 사건을 계기로 교육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열망으로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등만 살아남는 교육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불행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교육 현실, 그 절망의 교육 현실을 희망의 교육 현실로 바꿔내야 한다는 6월 항쟁의 새로운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함세용 신부, 이해동 목사 등 제야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등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6월 항쟁의 정신, 아직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나 법령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서 뿌리내려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제3회 시민혁명 선언문을 낭독하고 7시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촛불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60 항쟁 기념일에 맞춰 청와대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집회를 경찰이 불허하면서 오늘 밤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국가기념일인 60 항쟁 27주년, 오늘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 여러 곳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기념일인 만큼 정부기념식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기념식장은 보수단체와 개신교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정부와 함께 기념식을 개최해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낙하산 이사장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식장에서 만난 이사장은 입장을 묻자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6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기구에도 낙하산을 안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극우 성향의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주최한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6월 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첫 해인 2007년을 빼고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대신 보내 기념사만 대독시켰습니다. 오늘 기념식엔 대통령뿐 아니라 야권 인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이 열린 곳이 서울시청 건물인데도 박원순 시장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60 항쟁의 주역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도 이사장 등 극소수 간부만 참석했고 직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이들을 대신해 개신교계 원로들과 안행부 공무원, 보수단체 인사 등이 기념식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정상이잖아요. 6월 민주항쟁 기념하는 날에는 거의 관련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관련된 민정민주열사 육아 열사분들 아버지 어머니 다 이쪽으로 오시고 직원분들도 좀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거의 뭐 집단 추가내는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안 갔을 거예요. 60항쟁 기념식이 8년 만에 처음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이른바 낙하산 논란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직원들은 지난 2월 임명된 박상증 이사장을 낙하산 인사라고 지목하며 114일째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박 이사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았던 진보계의 원로 인사지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른 당의 박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네.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점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믿음이 생기더라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동안 유지돼온 이사장 추천 절차도 무시한 채 안행부는 일방적으로 박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회의 예상권을 쥐고 있는 안행부는 지난 석 달 동안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아니 친박 뉴라이트 인사들이 왜 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임명은 안행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과 절차를 보면 일단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추천한 인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아무 대화도 없이 나중에 2월 17일인가 그냥 이메일로 이 사람을 뭐 선임하면 통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공공기관이니까 100% 이제 국가지원에서 운영됩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그걸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집행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직원들도 한 3개월 정도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올 초부터는 일체의 사업비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기념식이 끝난 뒤 낙하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상증 이사장은 불쾌하다는 듯 답변을 거부합니다. 반쪽짜리 행사가 된 데는 이사장님께 낙하산 논란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나 피곤하다. 그런 얘기는 오늘. 안행부는 박상증 이사장을 선임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뉴라이트계 인사 9명을 이사와 감사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결국 기념사업회 직원들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단체 등은 정부가 주최한 오늘 기념식에도 준비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회 홈페이지에는 기념식 공지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60 민주항쟁의 역사가 담긴 영상이 한편 상영됐지만 지난해 기념사업회가 제작했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 기구의 가장 중요한 날인 오늘 기념식이 파행되는 상황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로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새누리당 당권을 놓고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이들은 27년 전 6월 10일 둘 다 거리에 있었습니다. 둘은 60항쟁의 구심점 중 하나였던 민추협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반면 이들과 함께 현 정부 실세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 이완구 원내대표, 윤상영 사무총장 등은 좋은 세월을 그 당시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27년 전 모습을 장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27년 전 오늘 1987년 6월 1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총리가 물러나도 국정원장이 물러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50 공안검사로 출세가도를 달린 끝에 TK 검찰 요직 중 하나였던 대구 고검장에까지 올랐던 김기춘 실장은 1987년 6월 8일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당시 언론은 좌천이라고 보도했지만 김기춘 실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정치 혼란기를 넘긴 뒤 이듬해 12월 검찰총장이 됩니다. 청와대에 김기춘이 있다면 여당에는 서청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친박좌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27년 전 60항쟁 당시 야권의 중심추였던 민주화 추진협의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60항쟁 1년 전에는 부천 성공문 사건을 폭로해 수감되기도 했고 1987년 당시엔 민추협 민주통신주간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1987년 민추협 역사를 기록한 민추사라는 책에서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가관을 가진 국민이라면 결코 이 정권에 안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그가 27년이 지난 오늘 집권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이게 된 김무성 의원도 27년 전에는 서청원 의원과 같이 민주협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를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던 장면입니다. 1987년 6월 10일 MBC 뉴스는 경찰에 막혀 집회 장소로 가지 못한 김영삼 총재 일행이 노상 시위를 벌인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무성 의원은 당시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50대 경찰이었던 그는 1987년 당시 미국 LA 총영사관의 내무영사로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YS 정권에서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윤상현 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1985년 청와대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딸 효선 씨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직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대통령의 사위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이때 유학이 1987년 5월에 끝난 것으로 돼 있지만 바로 귀국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1988년 11월 백담사에 칩거 중이던 장인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윤 의원은 2005년 이혼했고 2010년 롯데 신격호 회장의 조카와 재혼했습니다. 이들에게 실세의 권력을 나눠준 박근혜 대통령은 27년 전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박 대통령은 1987년 35세 나이에 유경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옛날엔 그랬지.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린 제4차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전당대회 치사에서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내년에 국가의 양대사가 성공한 뒤 합의 개헌을 반드시 성취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 등 야권 측에서 열렸던 규탄 대회는 경찰의 봉쇄로 저지됐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산발 시위가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7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지금부터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민정당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위원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정당 전당대회 모습 잠시 보시죠. 민정당 총재인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당대회 참석 치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대행진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화합의 거국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지만은 정치 일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부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2,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지명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헌정 40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움과 결단력을 갖춘 사람, 참을성이 많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노 후보와 오랜 시절을 함께 보낸 은사, 동창 등 주변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보죠. 이번에는 노태우 후보가 태어난 대구시 동구 신용동 마을 주민들의 표정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노태우 대표위원회 오늘 대통령 후보 선출은 1인 집권 연장 등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실로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통일민주당을 포함한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서 전국 22개 도시에서 강행하려던 박종철군 고문규탄과 호혼 철폐 국민대회는 경찰의 봉쇄 조치로
산발적인 시위에 그치고 제대로 열리질 못했습니다. 의뢰 그랬듯이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상가가 철시되고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시민들은 또 몹시 불안해하면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랬지. 사실 지금도 그렇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그리고 중앙일보 주키를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한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1, 2위 표차의 두세 배에 이르는 막대한 무효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보 사퇴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무관하게 후보 사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효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원회의 법적인 책무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소에 공지문 몇 장을 붙였을 뿐 어떠한 개별 안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면 안 좋아하는 정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눈치를 봤다는 실토입니다. 후보 사퇴 시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노재민 PD입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와 부산은 2위로 낙선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탄식이 어느 곳보다 짙은 지역이었습니다. 1, 2위의 표차보다 훨씬 많았던 무효표 중 상당수가 2위 후보에게 돌아갈 표가 아니었냐는 추정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1, 2위 후보 간 차이의 2배를 상회하는 5만 4천여 표,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1, 2위 후보 간 표차의 무려 3배가 넘는 14만 9천여 표가 무효표였습니다. 두 지역 모두 무효표가 전체 투표소의 3%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와 투표소가 비슷한 서울의 경우 무효표가 1% 미만이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과거의 지방선거 통계를 봐도 2010년 경기지사 선거를 빼놓고는 부산 경기 지역에서 나온 무효표는 1%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18만 3천여 표가 무효표였습니다. 올해 경기지사 선거를 제외하고는 역대 지방선거 중 한 개 광역단체 선거에서 10만 단위로 무효표가 발생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가 투표일 사흘 전 사퇴해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아있었고 사퇴 여부를 몰랐던 유권자들이 심 후보를 찍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지방선거인 이번 선거에서도 경기지사와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투표일에 임박해 사퇴하고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를 찍어 무효표가 대량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2일 후부터 인쇄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퇴를 하는 사람들은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선거일이 임박에 가면 갈수록 사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시점을 하루 미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이틀 미루는 것만으로는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하는 경우를 완벽히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소에서 당일 안내라도 강화해야 하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별적으로 누구를 사퇴했다고 투표소에서 얘기를 개개인한테 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건 예단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누구 후보 사퇴했다 하면 그걸 안 좋아하는 정당도 있을 거잖아요. 투표소에서 온 선거인한테 직접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번 후보자는 사퇴했으니까 찍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긴 되겠죠. 그게 꼭 안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후보자 사퇴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무효표를 비롯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관위의 의무입니다. 법이 규정한 대로 무효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공정하게 취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퇴 사실을 알리면 안 좋아하는 정당도 있을 것이라는 말은 선관위의 선거 개입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퇴한 줄 모르고 하는 후보에게 찍었던 경우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조금 정확하게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유권자가 모르고 투표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 이어 올해까지 사표가 양산되는 상황을 사실상 방조해놓고도 선관위는 여전히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무효표 방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늘리거나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곳인지 강신혜 PD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당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 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 13개교를 선보이며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혁신학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6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578개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13명이 대거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4개 시도 중에서도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경북과 대전은 신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학교 운영과 교과과정 운영에서 교사와 교장이 자율권을 가지는 자율학교의 일종입니다. 혁신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교육과정에 투자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학생들의 토론, 체험식 수업,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시키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합니다. 물론 혁신학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은 주요 교과목입니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영어, 수학은 강의와 함께 EBS 수능 문제집을 교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혁신학교 578개교 중 초등학교는 321개, 중학교는 197개, 고등학교는 60개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가 초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혁신학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인 입학사정관제는 수능, 내신 등 객관적인 점수는 최소한 반영하고 학교에서의 활동 등 학생의 가능성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프로젝트, 토론을 수행하는 수업이 대부분인 혁신학교의 유리한 전형입니다. 이러다 보니 혁신학교 주변의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한 교육감들이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공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새 총리 후보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지명되자 그의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는 칼럼들이 SNS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문창극 지명자의 칼럼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예. 조금 전에 뉴스혹에서
대선 직후에 나온 칼럼은 봤습니다만 총선 직후에도 비슷한 칼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직후에 그때는 총선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이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늘의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복 있는 나라다라고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기뻐하는 길을 썼습니다. 네. 자, 문창극 씨 하면 우선 뭐 극보수파, 극우파 뭐 이런 수식이 따라붙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냉전 대결적인 시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당시에는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들여오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방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일종의 독자 핵 무장론을 얘기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논쟁이 있던 2010년에는 칼럼에서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내용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써서 우파적인 성향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삼성 비자금 폭로 사태 때는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신부들이 그 김용철 변호사를 옹호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폭로 대상이 된 사람들, 삼성 측을 얘기합니다. 폭로 대상이 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랑과 연민이 없는가라고 삼성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뭐 걸림돌이 될까요? 예, 뭐 일단은 구구적인 시각에 대한 논란, 이거는 기본으로 있을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도덕성 문제 이런 데서 사실 진짜 쟁점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나올지 모른다는 예상입니다. 예컨대 언론인 출신의 신재민 씨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때 문광부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이유가 무슨 정치적 성향, 친이냐 친박이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은 아니었지만 통일은 없다라는 책을 썼던 남주홍 경희대 교수, 이분이 이명박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도 그 책에서 보인 어떤 극우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문창국 후보자는 어떨지 검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자, 정부가 결국 뭐 의료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오늘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그리고 부대 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서 여행, 온천, 호텔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령은 부대 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 양성이라든지 의료의학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이 정도밖에 허용을 안 했었는데 오늘 개정된 규칙을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업, 국제회의업, 그리고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업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국제회의업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면 뭐 일반 기업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 결국 그 투자자한테 이익을 나눠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보다 사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이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문제인데요. 의료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견딜 수 없어지면 결국은 건보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행정 가이드라인, 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세월호 참사라든지 지방선거, 월드컵 이런 데 있을 때 정부가 조용히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자, 그밖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재청안을 오늘 제가했습니다. 길 사장이 어제 해임안 가결에 반발해서 무효 소송을 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안에 서명을 하면서 회생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오늘 저녁 7시 10분쯤에 정전으로 도시철도를 운행하던 전동차가 멈춰서서 승객 300여 명이 터널에서 걸어서 밖으로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반드시 전 정부의 적두를 잡아 우리 새로운 서민사회나 정상적인 한국을 만들어갈 한 대안, 바로 폐업이라는 것입니다. One more time.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반드시 전 정부의 적두를 잡아 우리 새로운 서민사회나 정상적인 한국을 만들어갈 한 대안, 바로 폐업이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언론인을 홍보수석 자리에 앉히면서 균형감과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했던 청와대가 오늘 발표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뉴스혹에서 보도한 대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편향성은 그가 쓴 컬럼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역사의 신이 개입한 결과라고 한 그에게 정말 소신이 있다면 그건 권력형 소신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근거 없는 의혹을 칼럼에 썼다가 반론문이 실리자 나몰라라 비겁하게 잠자코 있었던 그를 청와대는 강직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최동욱 혼의 아들 기사에 한국신문협회가 한국신문상이라는 것을 수여할 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문창극 후보자는 수상작 선정 이후로 조선일보에 용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인적 쇄신이니 국가 개존이 포장을 해도 박근혜식 인사 기준은 일관되게 네 편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